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5페이지 전세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전세권은 이런 겁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조차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근데 특색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요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돌려받아야 하거든요. 요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뭐 받을 수도 있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의미에서는 용익 물권이긴 하지만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이기도 한 거냐면 담보 물권이기도 한 거고요. 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전세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별합니다.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라는 말은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고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다.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은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계약도 하고 전세금도 지급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는 안 하냐면 설정 등기는 잘 안 해요. 그럼 그거는 법적 성질이 임차권이 되고요. 만약에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임차권이라는 말은 그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설정 등기를 했다면 그건 이제 뭐가 돼요? 전세권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렇게 흔히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보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감을 버리셔야 돼요. 전세권이 뭔가 굉장히 좋은 권리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권리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권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도 굳이 가끔 보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먹질 않아. 그래서 꼭 뭐라 그러냐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건 맞는 말도 아닌데 그럼 그분도 생각해 보자고요.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느냐?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현대적 의미에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퇴색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담보물권적 가치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고 담보물권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되 판례나
지문을 이해할 때는 오히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이 강하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 하셔야 이해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좀 살 좀 붙이고 좀 교재를 보도록 하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세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꼭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꼭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죠. 제가 제 친구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서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에이 자식아, 안 갚을 거면 네 아파트에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줘.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새롭게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기존의 채권으로 뭐예요? 대신하겠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유예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 살아요. 점유 안 해요. 그래도 그 전세권은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제 친구 아파트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전세금을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유효하다는 말은 전세권은 더 이상 용익물권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담보물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맞습니다. 전세권의 주된 목적이 담보인 경우에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맞는 거예요. 왜요? 전세권은 더 이상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건물일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전세권을 공부하면서 자꾸 이거를 건물로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죠? 건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은 없죠. 그래서 무엇을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한다, 쫓겨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전세권자가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들어가도록 해보죠. 자, 교재 보시면 1에서 전세권의 의의가 나와 있고 2번 해가지고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서 1번 타물권이다.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얘기고요. 객체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고 주의하실 것은 농경지, 농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1번이 X고 1번이 뭐죠? 답이죠.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뒤에 나올 건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 한 칸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건너방. 근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전체를 다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4번 채권 담보의 목조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제 친구 말씀드렸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인도 안 했습니다.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지문은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 할 때 설명드려야 될 지문인데 읽어보면 채권 담보의 목적인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 이건 우리가 저당권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 용익물권이다. 네 번째 담보물권이다 해서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점유하지 않아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하고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내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이 집주인인데 을이갑에게 전세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이라 할게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고요.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갑이 소유하는 요 건물의 채권이 담보물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이고요.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서 종된 권리가 됩니다. 이유는 채권이 없다면 담보물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이 되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이 돼요. 채권이 있어야 전세권이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자동으로 없어져요. 부종성. 채권이 있어야 전세권이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이전되면 전세권도 쫓아가요. 수반성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이에요. 왜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 분리 양도할 수 없느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넘겨줄 수가 없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판례입니다.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라면. 전세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럼 어차피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이 소멸됐다면 어차피 채권밖에 없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과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게 가능하고요. 소멸제는 못하겠죠. 다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2013년도 판례도 중요한데 이거는 물상대위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저당권 할 때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차권까지 공부하시고 나중에 정리할 때 용도로 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겨보시면 4번 전세권의 취득이 나오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까지 하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뭐요? 취득할 수 있고 점유, 임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최장기간이에요. 최장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문제가 최단기간입니다. 최단기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냅니다. 왜 잘 내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뭔가를 보장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는 몇 년이 보장되죠?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내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밑에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니까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건물의 경우에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뭐가요?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도 만약에 존속기간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멸 통고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합치면 원칙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이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약정이 없으면 건물이든 토지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전세권의 갱신이 나오는데 물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하게 되면 그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0년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2번에서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비교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전세권만 생각해 보자고요. 요건 이렇습니다. 전세권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따라서 만약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게 싫으면
최소한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또 전세권자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게 싫으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 자, 기억할 것,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죠. 첫째,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갱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이죠. 따라서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주택임대차법보다 불리하다고 했어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2년이 보장이 돼요. 또다시. 그죠? 상가는 1년이 보장되거든요. 근데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전세권으로 오면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세권이 더 유리합니다. 왜요? 계약기간 끝나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뭐요? 나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X.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하죠.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무슨 전세권만요? 건물 전세권만 그렇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X예요. 자, 우리가 갱신 한 번 더 하자는 능동적인 갱신 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있는 거예요. 전세권에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법정 갱신 제도가 있고 갱신 청구권은 없고요.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X에 받은 날로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맞죠? 그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1번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가지고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은 지상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문제는 병의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고 요 지상권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객체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도 요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인데 그 효과가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또 건물의 전세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을과 갑은 임의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거 개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일단 간단하게 보는 지상권인데 이런 얘기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점이죠. 교재를 볼게요. 320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로 되어 있는지 전세권자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전세권은 자는 스스로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요. 그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유지 수선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4번 점유권 물론 있고요. 또 물권주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 관한 규정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될 거고요. 5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전세금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한 번 올렸을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해요. 자, 20분의 1이다.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한다. 이거는 주택임대차와 똑같은 내용인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한 번 올렸으면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에 또 올리지 못한다. 1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할 때는 무제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집중이 악독하고 몰상식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언제 증액하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무제한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할 때는 200%를 하든 1000%를 하든 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꼭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돼요. 따라서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세권의 처분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